1879년 1월 31일 새벽 일본 도쿄의 이치가야 감옥. 살을 내는 듯한 겨울 바람을 뚫고 한 여성이 생애 마지막 무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카하시 오덴. 의문의 사망을 한 남편, 그리고 이어진 애인들과의 방탕한 생활, 결국 돈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넘어버린 메이지 시대의 가장 잔혹한 여인. 당시 언론과 극작가들은 그런 다카하시 오덴을 향해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메이지 시대를 뒤흔든 희대의 요부, 남편을 버리고 수많은 사내를 파멸로 이끈 비정한 악녀. 젊고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 잔인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은 그녀를 마녀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하지만 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그 자리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초연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라 여겼던 오덴이 갑자기 절규하며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치타로, 제발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줘. 쉽게 끝나지 않았던 집행은 에도 시대부터 약 200년 동안 대대로 극형을 담당해온 야마다 아사에몬 가문의 유일한 실패로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메이지 정부와 학계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인에 대해 추악한 호기심을 품었죠. 당시 의학계는 범죄자의 신체에서 범죄 성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다카하시 오덴의 유해는 강제로 해부당했으며 여성을 상징하는 부위는 연구 표본으로 남겨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철저히 외면된 채 이 기괴한 표본은 오랫동안 대학 연구실에 보관되어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다카하시 오덴이라는 희대의 악녀를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사회의 폭력과 가혹한 운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메이지 거리를 뒤흔든 스캔들의 여인. 그녀의 진짜 삶과 그 뒤에 감춰진 마녀 사냥의 추악한 민낯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카하시 오덴의 인생은 시작부터 평탄치 않았는데요. 1850년 현재의 군마 지역에서 태어난 그녀는 일부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가 친모로 일하던 집안의 최고위 가신에게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당해 태어난 아이라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세상 빛을 보자마자 다른 집에 양녀로 보내졌지만 자랄수록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이 되던 해 같은 고향 출신의 청년 다카하시 나미노스케를 만나 결혼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선남선녀 부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오덴 역시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매일 밤 기도했을 텐데요. 신은 그녀에게 긴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남편 나미노스케의 얼굴과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 바로 한센병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한센병은 외견을 크게 변화시키는 불치병이자 끔찍한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었는데요. 부부가 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이웃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온갖 멸시와 차별이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오덴은 남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요코하마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약값은커녕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오덴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요코하마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 여인의 사후에 출판된 창작물들은 이 대목을 두고 오덴이 본래 허영심이 많아 사내들의 품을 전전했다고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방 한 구석에서 신음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미음 한 그릇과 약한 첩을 지어주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짓밟아가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버팀목이었던 나미노스케는 이듬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오덴은 깊은 슬픔과 허망함에 빠졌는데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거대한 도쿄 한복판에서 그녀는 작은 물건을 팔거나 삭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련한 처지를 파고든 한 남자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오가와 이치타로. 겉모습은 번드르르했지만 실상은 직업도 없이 도박판을 전전하는 건달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오대는 이치타로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그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그녀는 이치타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차 장사를 시작하는 등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은 무서운 늪이었죠. 이치타로는 오덴이 밤낮으로 벌어온 돈을 도박판에 쏟아부었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이름으로 막대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밤 찾아와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자 오덴의 삶은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878년 8월 사방이 막혀 숨조차 쉬기 어렵던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 고토 기치조를 찾아갔는데요. 자산가였던 기치조라면 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치조 역시 오덴을 구원해 줄 천사가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공경에 처한 오덴의 약점을 이용해 추악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네. 단 오늘 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말이지. 온몸이 떨리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만 당장 빚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거나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죠. 결국 오덴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치조와 비참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만 다음 날 아침 기치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내가 언제 자네에게 돈을 준다고 했나?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네만. 기치조는 애초에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오덴의 절박한 심정을 너무나도 쉽게 이용한 것이었죠. 그 순간 여인의 머릿속에선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과거,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 이치타로에 대한 원망, 그리고 기치조가 안겨준 모욕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는데요. 이성을 잃은 그녀의 분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고 기치조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5년 전 언니의 목숨을 빼앗은 원수를 갚은 것이라는 거짓 유서를 남긴 채 기치조의 짐에서 현금 11엔을 챙겨 여관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도주는 실패하였고 사건 발생 2주 뒤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진 기록, 특히 그녀의 고향인 군마 지역의 민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메이지 최고의 악녀 다카하시 오덴의 전말이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녀에게는 우발적 범행으로 참작될 만한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메이지 시대의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근대 미디어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여성 범죄 자체가 좀처럼 공론화되지 않았고 살인 사건에 연루된 여성은 더욱 드문 존재였죠. 그렇다면 다카하시 오덴은 어떻게 메이지 최고의 악녀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여인이 시대의 상징적인 악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감된 오덴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에이리 신문의 9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감옥 안에서 이치타로에게 감형을 위한 탄원에 힘써 달라는 혈서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기치조가 정신 이상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 주장하거나 이복 언니의 복수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재판소는 오덴이 남긴 유서, 최초 경시문서, 의사의 진단서, 여관 주인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이복 언니로 거짓말을 한 점, 미색으로 기치조를 속인 뒤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재물을 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당시 법률에 의거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879년 1월 31일 새벽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을 뚫고 생애의 마지막 무대로 끌려 나온 다카하시 오덴은 자신을 향한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격렬하게 동요하였다 합니다. 이치타로, 제발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줘. 그녀의 몸부림은 에도 시대부터 약 200년 동안 대대로 극형을 담당해온 야마다 아사에몬 가문의 요시우사를 당황시켰고 이치타로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여 오덴을 진정시킨 뒤 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던 요시후사의 유일한 실패로 기록되며 그의 생애를 대표하는 일화로 남겨졌는데요. 심지어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참형은 곧 폐지되었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다카하시 오데는 훗날 메이지 시대의 마지막 참수를 당한 여성이라고 오인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문사들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헤맸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살인 사건은 그야말로 최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덴이 사망하여 더 이상 반론할 수 없는 시점인지라 언론은 그녀의 삶을 잔혹하게 소설화하여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수많은 사내를 유혹해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었다. 또한 당대 최고의 극작가였던 가나가키 로브는 그녀의 형 집행 불과 3개월 뒤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다카하시 오덴 야인담을 신문에 연재하여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오덴은 전 남편인 나미노스케를 독살한 뒤 요코하마로 상경하여 수많은 남자를 파멸로 이끌었으며 살인과 온갖 악행을 일삼는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인물로 설정되었으며 그 출생 자체가 음탕한 성품과 범죄성을 낳는 근본 원인인 것처럼 묘사되었죠. 한편 체포 이후의 행보 역시 당시의 기준에선 매우 파격적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재판이라는 막강한 권위 앞에서 순순히 자백했던 시대였지만 오덴은 정부의 언론 발표가 있을 때마다 진술을 번복했고 옥중에서 혈서를 썼다는 이야기 역시 수많은 풍문을 생산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인식되어 대중에겐 죄책감조차 없는 악녀로 낙인 찍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극장에서는 여인을 악마로 묘사한 연극이 매일 밤 상연되며 관객들을 끌어모았고 더욱이 극형을 담당하던 가문 야마다 아사에몬의 마지막 죄인이라는 프레임까지 덧붙여진 채 오덴을 소재로 한 각종 창작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쏟아져 나왔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죄자의 신체에서 범죄 성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학계에 의해 다카하시 오덴의 유해가 강제로 해부당했으며 여성을 상징하는 부위마저 연구 표본으로 남겨졌다는 것이었죠. 다카하시 오덴이 숨을 거둔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흔적을 보관하고 있던 아사쿠사의 한 한의원에 남루한 차림에 떠돌이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그 승려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오덴의 유골을 품에 안고는 마치 살아있는 연인의 뺨을 어루만지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한의사가 그의 신분을 묻자 승려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오가와 이치타로입니다. 오덴을 파멸로 이끌었던 방탕한 사내 이치타로는 그녀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여인이 자신에게 바쳤던 사랑의 무게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뒤늦게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던 그의 눈물은 오덴이 악녀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오늘날 도쿄 타이토구의 야나카 공동묘지에는 다카하시 오덴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무덤은 그녀의 삶주기 때 오덴을 악녀로 묘사해 돈을 벌었던 소설가 가나가키 로분과 가부키 배우들이 앞장서서 돈을 모아 세운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십을 위해 한 여인의 인생을 난도질했다는 사실에 뒤늦게 죄책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현재 이 무덤에는 기묘한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이곳을 찾아 정성껏 참배하면 샤미센 실력이 몰라보게 연마된다. 메이지 시대의 대중문화 산업을 먹여 살린 최고의 흥행 수표가 된 다카하시 오덴. 그리고 자신들의 공연 역시 이러한 흥행이 따르길 바라며 지금도 일본의 많은 전통 예술인들이 그녀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